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지역인문학센터 용인인문학특강을 맡은 김장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강의 주제는 용인의 역사인물 탐구, 조선 정신문화의 뿌리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의 존립 근거는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은 민족의 동질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고유한 언어와 관습, 오랜 역사, 동일한 사회체제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 즉 철학입니다. 철학이란 그 민족의 보편적인 사유체계이자 세계관입니다. 그 속에서 그 민족 나름대로 인간을 보는 눈, 자연을 보는 눈, 사회를 보는 눈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유한 사유체계를 지니지 못한 민족은 더 이상 민족으로서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는 무엇일까요? 아득한 고대로 올라가면 단군 신화와 관련된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같은 토속신앙이 있었을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속신앙이나 화랑도, 또 중국에서 들어온 도가사상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중심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 정확히 말하면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이념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후기로 갈수록 그것이 교조주의로 빠져들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명학이나 실학이 대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에 이르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죠. 저는 오늘 조선시대의 정치 철학이자 사상으로서 사회 변화를 주도했던 성리학과 실학, 그리고 천주교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 인물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이러한 사상적인 변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적인 인물들이 용인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즉, 성리학과 실학과 천주교의 시족격인 인물 세 분이 모두 우리 용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의 시조 정몽주 선생, 조선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바로 용인 사람입니다. 저는 용인의 인물 이 세 분을 중심으로 중국 송나라 때 정립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조선의 건국 이념이 되고, 또 그 한계성 때문에 실용적인 학문, 즉 실학이 대두되면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이끄는 모습,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서양 천주교가 들어와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이학의 시조 정몽주 선생과 조선 성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기에 이르러 불교는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무신 정권기의 혼란에 이어 몽골의 침입과 내정 간섭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권세가와 지방 호족들이 불교 사원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의 땅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토지 변병으로 인해 국유지와 자영농 소유의 토지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자 국가의 재정은 궁핍해졌고, 국가 재정의 유실 부분이
양민에게 전가됨에 따라서 양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되어 자영농의 몰락, 유민의 발생, 농촌 경제의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권세가들의 횡포에 분노해 있던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였습니다. 사대부의 사는 선비, 즉 학자라는 뜻이고, 대부는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학자 출신의 관리란 뜻입니다. 즉 고려 말 성리학이 전래된 이후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진 관료로서 이들은 불교의 타락과 권문세족의 부패에 실망하고 사회 풍조를 일신하기 위한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신진 사대부들이 현실 극복의 이념적 지표로 삼은 학문 기반이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중국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한 학문 체계로서 기존의 자구 해석에 매몰되어 있던 한당의 훈고학이나 사장 중심의 유학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리학이 형이상학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아니고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사상으로서 성리학을 수용하다 보니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유교적인 생활 관습을 시행하고자 소학과 주자 가래를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고려의 불교는 쇠퇴하게 되었고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춘선왕 때 안향과 백이정이었고, 이후 이재현은 원나라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려에 들어와 목은 이색에게 성리학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색은 정몽주, 권근, 정두전과 같은 학자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며 더욱 확산시키게 됩니다. 이때 목은 이색이 정몽주를 가리켜 동방이학의 시조라고 하면서 정몽주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로서 널리 인정받게 됩니다. 당시 주자의 사서 집주라는 경서가 고려에 처음 들어왔는데 정몽주는 경서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설명할 때 막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인 목은 이색이 포는 강론할 때 고금의 여러 이론을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론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며 정몽주를 스승인 이색 자신조차 뛰어넘는 동방이학의 시조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 정몽주는 논리가 횡설수설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가로로 말하나 세로로 말하나 다 꿰뚫어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횡설수설이라는 말이 이 소리 하다가 느닷없이 저 소리를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쓰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형되었지만 당시에는 횡설수설이 긍정적인 뜻으로 제자 정몽주를 칭찬하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고려 후기에 문물을 겸비한 유학자였습니다. 본관은 영일이고요. 호는 포은, 자는 달가였습니다.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났고 19살 때 부친상을 당해 홀로 무덤 곁에 염악을 치고 3년간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모친상을 당해서 똑같이 심요살이를 하는 등 지극한 효성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고려의 주자 가래의 예법이 체계화되기 전에 스스로 성리학적 규범을 실천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몽주는 24살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직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35세 때에는 성균관 대사성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주자 가래를 의례의 표준으로 시행함으로써
안향에 의해 도입된 성리학을 새로운 사회 이념으로 정착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몽주는 학자로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무관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새롭게 명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타서 동북 지역에서는 여진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침략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정몽주는 4차례에 걸쳐 무관으로 출정을 해서 여진 정벌과 왜구 격퇴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을 했습니다. 1376년 왜구의 침탈이 심해서 일본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도모하려 했는데 누구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정몽주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권신들이 정몽주를 추천하게 됩니다. 정몽주는 주저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타협을 통해 왜구들에게 잡혀갔던 고려의 백성 수백 명을 환송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384년에는 명나라와의 관계가 몹시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모두가 피하고 꺼리는 사신의 임무를 정몽주는 자청하고 나서서 긴장 상태에 있던 대명 외교를 회복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몽주는 지방 행정을 정비하고 학당과 향교를 세워 교육을 진흥했을 뿐만 아니라 의창을 세워 궁핍한 백성을 구제하고 대명률을 표본으로 신율을 발표해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나라와 백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후 신진 4대부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정몽주 계열의 의리파고요. 또 하나는 실리와 현실을 중시하는 정도전 계열의 역성혁명파가 그것입니다. 의리파는 정몽주를 중심으로 불사 이군을 강조하며 의리와 명분을 통해서 고려 왕조를 지키려 했고, 역성혁명파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해서 역성혁명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결국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곧 고려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지었다는 시 하여가와 정몽주가 화답하는 단심가가 유명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에게 철퇴를 맞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고려의 사직을 지키려다 희생된 정몽주의 충절은 후대 사람들의 정신적 지표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3대 왕이 된 태종은 즉위초에 정몽주에게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영의정의 벼슬을 추정했습니다. 또 건근의 요청으로 문묘에 배양되기도 했지요. 정몽주의 묘는 현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월리에 있고 같은 마을에 조성된 충렬서원에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고려 말의 개혁과 조선 건국 과정에 나타난 정치적 갈등에서 승리한 사람은 정두전이었지만 적어도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해 영원한 승리자로 기록된 사람은 정몽주였습니다. 그런데 정몽주를 가리켜 동방이학의 시조라 불릴 만큼
조선 성리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성리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성리학에 정통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몇 가지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선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는 여전히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려가 망할 때 불사 2군의 절의정신을 몸소 실천한 인물로서 후대 유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명분과 절의의 상징으로 떠받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조선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성리학은 국가 건설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각종 문물 제도가 정비되고 경세 치용이 강조되면서 성리학은 조선 전반기 관학의 학풍 형성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태계 이황이나 화담 서경덕, 율곡 이이와 같은 사림 유학자들의 연구와 논쟁을 통해서 조선 성리학은 철학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독자적인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토는 황폐화되고 사회 제도와 질서가 흔들리면서 조선 전기의 통치 이념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했던 성리학 세계는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고려 말의 불교가 그랬듯이 성리학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성리학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결과 백성들의 삶은 매우 곤궁하고 피폐해졌으나 성리학은 굶주린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백성들에게 쌀밥은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리학이 배척된 것은 아닙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배부른 돼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조선 성리학은 모든 백성들에게 굶어 죽더라도 소크라테스가 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성리학적으로 완성된 인간, 즉 도덕적 인간이 되기만을 강요했거든요. 이처럼 백성들의 생존 문제에 대해 성리학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살기 좋은 조선을 만들겠다고 평생 성리학을 공부했는데 굶주린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현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진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을 연구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실학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반계 유형원입니다. 반계 유형원은 1622년 서울 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북인 계열의 남인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정통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집안은 문화유씨로 아버지 유흠은 유형원의 나이 2살 때 유몽인 옥사에 연루돼서 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부 밑에서 성장을 하면서 당대 인류학자인 외삼촌 이원진과 고모부 김세렴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얼마나 재능이 뛰어났는지 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죠.
대신 고무부인 김세렴이 함경 감사로 임명되자 그를 따라서 함경도 평안도를 여행을 하면서 당시 농민들의 실상을 피부로 느끼고 현실과 실제적인 학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금강산을 비롯해서 전국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이러한 전국 유람은 유형원이 향후 학문의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유형원이 31살 때 온 가족을 이끌고 전라도 부안으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유형원의 호가 반개인 것은 그가 살던 마을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유형원이 관직의 길도 포기하고 낙향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 오직 자신의 안일과 출세만을 추구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선비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형원이 혼탁한 관료 생활을 벗어나서 초야에 묻혀 고고하게 은둔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유형원의 마음속에는 늘 나라와 백성을 향한 애정이 있었고 선비로서 지식인으로서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자신이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유형원은 무반동에서 살면서 성리학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병법, 문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게 됩니다. 35세에 동북 여지지라는 지리서를 저술했고 이듬해에는 그가 머무는 호남 지역을 살피면서 지역마다의 풍토와 물산 등 빠짐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40세 때부터는 서울과 영남 지역을 두루 답사하면서 농민들의 실상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는 당시 법제를 가리켜서 수백 년 동안 폐단에 폐단이 쌓이고 오류에 오류가 이어져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 근본을 연구를 해서 뒤엉킨 실타래를 풀어야만 바로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서실에서 연구와 저작에 몰두를 하면서 그가 꿈꾸는 바람직한 사회를 구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역작이 바로 반개수록입니다. 전체가 26권 13책으로 구성된 반개수록은 반개 유형원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저서로서 훗날 성호 이익이나 다산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반개수록을 통해서 그가 내놓은 개혁사상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개 유형원 선생이 현실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토지 문제였습니다. 토지는 천하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바로 서야 모든 제도가 바로 선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제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시의 모순된 사회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전제 개혁의 내용은 바로 공전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토지 국유제를 실현을 해서 땅을 그 신분에 따라서 재분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과거의 폐해를 지적을 하면서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공정한 인사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의 부정과 시험 과목의 부적절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방의 군, 도, 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계통적 교육체계를 통해서 공고제를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강조한 것은 신분 차별의 철폐였습니다.
조정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오직 그 어진 재주에 의할 것이며 문벌과 지체를 논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비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사람은 모두 같은데 어찌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통탄하며 노비를 대하는 야만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유형원의 이 같은 주장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현실 정치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부안의 제자들이 반개수록을 조정에 바쳤지만 외면당했고요. 그가 죽은 지 5년 후인 1678년에는 배상유라고 하는 사람이 반개수록을 탐독하고 그 내용을 상소를 해서 숙종의 간합을 받았지만 중신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형원이 죽은 지 70년이 지난 영조대에 와서 반개수록이 왕의 특명으로 간행하게 되었고요. 조정 대신들에게 읽도록 권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에 실려 있는 개혁안들은 대신들의 반대로 대부분 적용되지 못하고 일부만 정치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그의 학문과 철학은 조선 후기에 크게 일어난 실사구시 학문의 사상가들, 즉 이익, 이중환, 정약용, 박제가, 안정복과 같은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조선 실학의 비조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학의 유파는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경세치용 학파로서 토지제도, 행정기구 등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했던 학파입니다. 둘째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후생학파로서 상공업의 유통과 생산기구 등 일반 기술 쪽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학파였습니다. 또 셋째는 김정일을 대표로 하는 실사구시 학파로서 경서라든가 금성문 또 전고와 같은 그러한 그 고서를 통해서 고증을 하고 하는 그런 학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세치용 학파는 주로 농촌 출신의 학자들로서 반개 유형원을 계승하면서 멀리 다산 정약용에까지 이어지고요. 이용후생 학파는 주로 서울 출신의 학자들로서 박지원을 비롯해서 홍대용이라든가 박제가 같은 북학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개 유형원의 묘소는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석천리에 있는 정배산 자락에 있습니다. 입구 안내판에서 300m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묘소 동편에는 부친인 유흠의 묘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천주교 전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실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퇴계나 율곡에 의해서 그 전성기를 맞이했던 성리학이 지나치게 관념화되고 경직화되다 보니 유학의 본래 정신과는 달리 경세치용의 실천 유학에서 멀어지면서 새로운 사상적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때 실학과 함께 조선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가톨릭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파 방식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우선은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실학사상의 대두라는 관점에서 종교가 아닌 서양 학문이라는 뜻의 서학으로서 천주교 교리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천주교 교리는 처음에는 성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성장을 했고요. 18세기 후반부터 비로소
신앙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지식인들은 천주교의 천주와 성리학에서 가리키는 천리의 천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천주교가 유학의 이해를 돕고 유학을 보존할 수 있는, 유학을 보완할 수 있는 학문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보유론적 천주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벽과 이승훈이 북경으로 가서 천주당의 선교사들을 만나서 필담을 통해 천주교와 학문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1784년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승훈은 중국에서 주교와 신부들이 거행하는 미사와 성사를 조선에서도 시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직접 신부를 뽑아서 미사와 성사를 진행을 했지요. 이후 사제 서품을 주는 것은 주교만의 권리이며 자신들의 행동이 교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성사를 중단하고 중국의 구베아 주교에게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794년에 중국의 주문모 신부가 최초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이 주문모 신부는 서울과 지방을 돌아다니며 미사를 집행을 하고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또 신자들 가운데 회장을 임명을 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명도회를 만들어서 조선 교회를 체계화시킵니다. 명도회의 선교 활동으로 조선의 신자의 수는 주문모 신부 입국 전 4,000명에서 5년 만에 1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1845년에는 김대건 신부가 한국 교회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한국 천주교회의 수호 성인으로서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건 신부가 용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 기존의 학설을 넘어 저는 그가 용인에서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8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군에서 아버지 김재준과 어머니 고 우르슬라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살 때인 1827년 정예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유랑을 하다가 서울 청파동으로 올라갔고요. 거기서 다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한덕동을 거쳐서 조부가 사망한 뒤에 골배마실로 이주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세 때인 1831년 모방 신부에 의해 신학생으로 발탁이 됐고요. 이때 최방제, 최양업과 함께 필리핀 마카오 신학교에서 중등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철학과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1844년에는 만주에서 부제가 되었고요. 1845년에는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의 집전하에 성품 성사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펼치다 이듬해인 1846년 5월 최양업 부제의 입국을 돕기 위해 황해도 순이도에 갔다가 체포되었고요. 그해 9월 16일 용산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대건 신부의 출생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련 논문이나 문헌 자료들은
대부분 그의 출생지를 당진 솔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설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근거가 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대건 신부의 출생지가 당진이라고 하는 기록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제3자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김대건 신부가 직접 증언한 내용의 기록에는 그의 출생지가 용인입니다. 그것도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관찬 사서의 하나로 국보 제153호이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일성록을 보면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헌종 12년 5월 30일자 좌우포청 사학죄인 김대건 등 공초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디 타국인이 아닙니다. 곧 조선 용인 땅 태생입니다. 성은 김이며 이름은 제복입니다. 김대건은 우리나라 용인 태생이며 서양 사람을 따라 들어가 서양 말을 해득하고 고국이 그리워 홀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가 과연 용인 태생이라면 그는 곧 김재준의 아들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성록의 기록 중에도 당진에서 이주해온 아버지 김재준에 관해서는 그는 용인에 산다 라고 해서 거생으로 표기하면서도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는 용인 땅에서 태어났다는 용인지 태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그 표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그의 출생지가 용인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 보입니다. 더욱이 현종실록에도 대건은 용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의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이 용인입니다.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는 은희성지와 골배마실 성지가 있고요. 또 은희성지에서 고개를 넘으면 이동읍 묵리가 나오는데 그곳에는 충남 당진에서 박해를 피해 숨어든 김대건 신부의 할아버지 김택현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던 한덕골 성지와 구람 성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덕골 성지는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은희성지는 신자들이 숨어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1836년 당시 16세 소년 김대건이 프랑스 선교사 모방 신부로부터 안드레아라는 세례를 받은 곳입니다. 또 그해 김대건이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마카오 유학을 떠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학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신부 서품을 받고 귀국한 김대건 신부가 귀국을 해서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했던 곳이 바로 은희성지며 또 체포되기 직전 최후의 미사를 드렸던 곳도 바로 이 은희성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상 최초의 본당이었던 은희 공소가 있었던 자리도 바로 은희성지입니다. 현재 은희성지에는 김가항성당이라고 하는 중국식 목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김가항성당은 김대건 신부가 1845년 우리나라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성당인데요. 도시 개발로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성당에 자재를 들여와서 2016년 은희성지에 복원한 성당입니다. 김가항성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목재들이 김가항성당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참고로 김가항이란 김씨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김대건 신부와 마카오 유학을 함께 떠났던 두 번째로 사제 서품을 받은 최양업 신부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은 진외종간으로서 동갑입니다. 김대건 신부를 피해 순교자라고 한다면 최양업 신부는 땀의 순교자라고 불립니다.
김백원 신부는 25살의 젊은 나이로 사목 생활을 한 지 1년 만에 순교를 했지만 최영업 신부는 12년간 7,000리 정도 되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전국적인 사목 활동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즉 김백원 신부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피로써 신앙을 증거했다면 최양업 신부는 그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사목 활동에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김백원 신부의 묘소는 안성 미린의 성지에 있습니다. 은희성지에서 미린의 성지까지 이어지는 13km 정도 되는 천주교 성지 순례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는 김백원 신부를 올해의 기념인물로 선정을 하고 한국 교회 또한 신년을 선포를 해서 그분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김백원 신부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수백 년에 걸친 굳건한 그 통치 이념을 구가하던 조선 사회의 서구 철학이면서 종교 사상인 가톨릭의 씨앗을 뿌린 인물로서 한국 정신문화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정신문화를 이끌어온 용인의 인물 3분을 소개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의 초석을 다진 동방이학의 시조 포온정몽주 선생, 16세기 이후 실용학문으로서 사회 변화를 이끈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로서 가톨릭의 씨앗을 뿌린 김백원 신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문화도시로서 나아가는 길목에서 우리 용인의 미래를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가치 자산들을 시민이 함께 공유하면서 자긍심을 북돋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